이 더운 날씨에도 마스크를 꼭 하고 다녀야 했고요. 학교 가는 아이들은 매일 아침마다 자기 건강 상태를 확인해서 알려야 했고, 어디 식당이라도 들어갈라 치면 꼭 체온을 체크해야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죠. 네, 코로나 시기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시기가 끝나고 평온한 일상을 다시 되찾았을 때 참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일상을 되찾은 것만으로도 마냥 좋았는데요. 80년 전 오늘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 우리 선조들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별일 없는 일상들이요, 조국의 광복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권미희의 인연인가요?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볼게요. 새로이 불어오는 새 봄의 바람, 부를게 바람 따라 더 퍼진 노래. 겨울 지나 피어난 내 꿈과 소원을 말할 수 있게, 초록을 담은 이 도시를 껴안아 날아 더 위로 저 하늘 닿을 때까지. 우주를 넘어 뛰어놀 수 있다면, 나의 바다를 건너 함께 날 수 있다면, 노래를 타고 내 꿈에 닿을 때까지 내 우주를 넘어 부를게 새 봄의 노래를. 달려가 상상 속에 별들의 바다, 부를게 반짝이는 새벽별처럼. 어둠 끝에 기다린 널 만나 영원히 꿈꿀 수 있게, 길을 잃었던 날 지켜준 계절과 날아 더 위로 이 세상의 끝까지. 우주를 넘어 뛰어놀 수 있다면, 나의 바다를 건너 함께 날 수 있다면, 노래를 타고 내 꿈에 닿을 때까지 내 우주를 넘어 부를게 새 봄의 노래. 구름에 가려 빛을 잃었던 날, 파래진 밤 위로 별을 찾을 때까지 날개를 따라 저 파도를 따라 눈앞에 펼쳐진 수평선까지 날아 저 하늘 위로. 저 우주를 함께 날아갈 거야. 온 세상을 가득 힘차게 노래할 거야. 이 노래 타고서 내가 꿈꿔왔던 그곳에서 만나 너에게 새 봄의 노래를. 8월 15일에 보내드리는 권미희의 인연인 가요, 첫 곡으로 도영의 새봄의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80주년을 맞이한 광복절이죠. 물론
공휴일이어서 좋기도 하지만요. 당시 나라를 빼앗겼던 울분을, 일상을 누릴 수 없었던 서름을 생각해 본다면 이날이 얼마나 기쁜 날이었을까, 이런 것도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만큼이라도 많은 것들을 버리고 목숨까지 바치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함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 인연둥이님들은 오늘 다들 뭐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우리 모두에게 기쁜 날이니까 다들 즐겁게 기분 좋게 보내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오늘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광복절의 의미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 뭐 할까?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계획도 다들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네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청평 관음사 달마공원의 희망을 밝혀주는 해피달마도를 소개합니다. 오랜 수행으로 쌓은 두터운 공력으로 조성한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달마도.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와 성취가 저절로 따라옵니다. 내 마음의 해피 달마. 청평 관음사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 계산 100년의 역사가 빛나는 경기도 최초 불교 포교당 수원사에서 화엄경 봉독대법회가 5월 24일 입제를 시작으로 봉행됩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에 봉행되는 이 법회는 시대의 대강백 여천 무비대종사를 증명법주로 모시고 무비스님이 번역하신 화엄경 정권을 함께 봉독하고 사경하는 장엄한 법회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인류사에 있어서 최고의 사건이고, 그 사건을 남김없이 낱낱이 설파한 화엄경은 인류가 남긴 최대의 걸작이다. 부처님이 얼마나 부귀한지, 내 자신이 본래로 얼마나 부귀한지 그 사실을 화엄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화엄경을 열심히 읽기 바랍니다. 보리심을 증장하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수원사 화엄경 봉독대법회에 동참하셔서 세상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드는 우리 시대의 보살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접수 010-4200-9670 또는 031-245-9670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평생교육시설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대원아카데미에서 2025학년도 2학기 대학원 과정과 명상지도사, 심리상담사 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는 교육부 평가인정 학점은행제 교육시설로 운영됨에 따라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불교심리학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또한 지난 학기부터 실습 중심의 대학원 과정을 개설해 보다 심화된 교육 과정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출석 기반의 대원 아카데미와 언제 어디서나 수강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의 디지털 대원 아카데미는 국내 최고의 교수진과 함께 대한불교진흥원만의 특화된 커리큘럼으로 운영되며 명상 지도사와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명상과 심리 상담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원 아카데미 디지털 대원 아카데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접수는 9월 2일까지며 문의 전화는 02-707-1072입니다. BBS FM 권미희의 인연인 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오전 11시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듣기 편한 음악들과 부처님 말씀, 재밌는 코너들로 여러분의 낮 시간을 풍요롭게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잠시 멈춤의 시간, 인연 맺는 시간,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일, 매월 2번씩 찾아오는 2교시 교양 수업 있는 날인데요. 일상이 고고학 시리즈의 저자이자 열정적인 젊은 불자 황윤 작가와 함께 우리 역사 속의 불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변함없이 오늘의 메뉴 추천 오메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걱정인 분들을 위한 밑도 끝도 없는 권디의 메뉴 추천
기대해 주세요. 권미희의 인연인 가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샵 2842,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과 사진 문자는 100원이고요. 스마트폰에서 BBS 불교방송 앱을 다운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든 라디오도 듣고 엠메시지도 무료로 보낼 수 있습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검색창에 BBS 보이는 라디오 치고 찾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권미희의 인연인 가요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비건 베이커리 더 브레드 블루에서 맛있는 비건빵 6종 세트, 성분 중심주의 토브에서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강하늘의 노래 자화상. 오래전에 떠나온 고향 집에 가보니 미처 세월 닿지 못한 난 기억 그대로 거기서 있어. 너는 어디서 너는 멀리서 날 또 찾아 돌아왔나. 이 내 모습이 그 기억 그대로 날 반겨주며 서 있는데 너무 그리워서 나를 불러본다. 떠난 나는 다시 나를 돌아본다. 뭐든 될 수 있던 그때 난 세상만 바라봤지. 나를 떠나서 날 남겨두고서 외면하고 달려갔지. 나를 불러대는 내 목소리가 이제 와서 들려오네.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 한 번 맺은 귀한 인연을 더 넓고 깊게 확장시켜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인연의 코너 속의 코너, 2교시 교양 수업. 저와 우리 인연동이님들이 함께 잠시 학창 시절로 돌아가 보는 시간입니다. 2교시 교양 수업. 오늘부터 인연으로 인연 맺은 분들의 안내로 교양을 쌓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일상이 고고학 시리즈의 저자 황윤 작가와 함께 우리 역사 속의 불교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작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황윤입니다. 네, 한 달 만에 뵙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열심히 먹어 쓰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집필하고 계신 책이 있으신가요? 예. 요즘에도 네. 재미있는 책을 쓰고 있어요. 와, 좀 책 쓰실 때 좀 집중하셔서 쭉 몰아서 쓰시는 편이세요? 매일매일 씁니다. 조금이라도 계속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쉽지 꾸준히 쓰다 보면은 한 완성이 돼 있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쓰려고 노력합니다. 역시 성실함이 최고의 예. 결과물을 내는 것 같네요. 지난 시간엔 우리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이기도 한 이 한국 국보의 꽃 반가사유상에 대한 얘기 나눴잖아요. 예. 그 뉴스 혹시 보셨나요? 국립중앙박물관이 K컬처 붐을 타고 그렇게 핫한 곳이 됐다고. 맞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굿즈도 사고 외국인들도 붐비고 사유예방. 우리 지난 시간 진짜 많이 얘기 나눴는데 사유예방에 때마침 대해서. 딱 얘기를 했네요. 예. 박물관 마니아로서 이 소식 어떻게 들으셨어요? 반가우셨죠? 예, 아주 좋은 소식이고요. 한국 문화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요즘에 갑자기 이제 유행을 타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 이후부터죠. K-팝이 뜨면서 그렇죠. 일본, 동아시아 뭐 이렇게 하면서 미국까지 가고 유럽까지 간 거 우리가 인식을 했어요. 근데 그게 다 현대 음악이잖아요. 현대 아니면 현대 어떤 드라마나 네. 현대 영화나. 근데 이제는 옛날에 어떤 것까지 찾아서 이제 기원을 찾으라. 한국 기원을 찾아 쫓아온다. 야, 한국이 진짜 많이 성장했구나. 이 부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맞습니다. K-팝이 한창일 때 이제 국악인으로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언젠가 우리 전통 음악도 궁금해하지 맞습니다. 않을까? 예. 근데 지금 이제 역사와 이런 쪽으로 다들 관심을 가져주시는 걸 보고 조금만 기다리면 더 되겠다.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국악을 외국인이 국악하고 있잖아요. 맞아. 판소리 하시는 분도 예. 계시고 얼마 전에 가야금 하시는 분도 맞습니다. 이제 뉴스에 나오고 하던데. 예. 좋아요. 자, 오늘을 황윤 작가님과 함께 두 번째 시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오신 주제 알려주세요. 예, 오늘은 그 백제 불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백제가 안타깝게도 660년 멸망을 하면서 사라졌지만 백제가 받아들인 이 불교 문화가 네. 굉장히 어떤 우리 한반도에 많은 영향을 줬고 더 나가서 일본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일본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에서는 한반도에서 중심 역할을 했던 그 백제 불교와 그것이 일본으로 또 이어지는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오늘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첫 파트는 성왕과 대통사. 성왕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제 왕으로서 성왕. 성왕은 알죠. 예. 저는 전 시간에도 전륜성왕 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거고요. 네. 대통사라는 사찰을 아마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저는 처음 들어봐요. 근데 이 대통사가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기록, 그러니까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 대통사라는 사찰이 정확한 시점에 만들어진 시점이 딱 적혀 있어요. 물론 이 시점이 그래요? 정확하다고는 또 학자들은 보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기록이 되어 이것은 있다. 6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사찰입니다. 근데 이게 526년쯤에 만들어진 걸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기록에 따르면 네. 526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찰의 흔적이 실제로 공주시에서 발견이 됐어요. 최근에요? 예. 학교 터에서 이렇게 우와. 발굴하면서 조사를 하다가 그 네. 공원 주변 터를 발굴하다가 이거 웬걸이야? 옛날에 사찰 흔적이 나온 거고. 근데 그 그곳이 네. 대통사에 관련된 거라는 그렇게 거예요? 이제 학계들을 보고 있는 거죠. 더 나가서 그 안에서 뭐 탑 같은 흔적도 봤고 그 네. 탑에 이렇게 칠한 흔적들 그런 것도 또 발견되면서 이제 요게 건립 연도랑 위치가 딱 합의되는. 물론 백제가 이미 예전에 385년에 불교를 받아들였다는 기록은 있죠. 네. 받아들였는데 그때는 한성 백제라 해서 이 한강의 백제가 있을 때. 그런데 그때는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제 승려가 오니까 그 스님을
궁 안에 모셨다. 그 정도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불교가 어느 정도 퍼지기 시작한 것 같긴 한데 당시에 사찰 규모나 어떤 이야기 같은 건 아주 없습니다. 생략이 돼서 거의 없고요. 이 성황 때 이제 불교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거대한 대통사라는 사찰이 만들어졌고 더 나아가서 이 대통사라는 사찰 만들기 직전에 네. 겸익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세요. 겸익. 그분이 인도까지 어? 건너가서 예, 불경을 가지고 왔어요. 우와, 어떤 불경인지도 인도에 알아요? 있는 불경을 네. 가지고 왔습니다. 오. 그것도 어떤 불경인지 다 기록이 남아 있는데 지금 제가 당장은 기억이 안 나고 네네. 불경을 가져와서 그거를 성황이 아주 반기면서 받아들여서 또 그거를 딱 해석도 하고 번역도 하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때 또 오실 때 인도 스님들 같이 오십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는 그 불교를 바로 그냥 중국 불교도 받아들이면서 네. 인도 불교도 받아들이. 그러니까 당시 백제가 굉장히 개방적이면서도 열려 있었네요. 예, 여러 가지 불교의 기원까지 찾아가려는 노력을 했다.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 와중에 비슷한 시점에 대통사라는 사찰이 또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대통사라는 사찰도 이 중요한 점이 뭐냐면 네. 우리가 지금은 그 백제 사찰이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없죠. 네.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뭐 백제의 기원한 사찰 터에다 막 절이 만들어졌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찰은 없어진 상황입니다. 없어졌는데 우리가 호류지라는 일본에 가보시면 나라의 호류지 가보시면 5층 목탑이 딱 있잖아요. 예. 30m 정도 되는 네. 탑이 있어요. 그런데 그 탑이 이제 백제 기술자들이 지원을 해서 만든 걸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탑이에요. 백제 기술들이 좀 도입돼가지고 만든 그런 탑으로 보고 있는데 당시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이 대통사에도 비슷한 5층 목탑과 가람, 목탑이. 가람이라 해가지고 이제 큰 불교 관련돼 가지고 가르침을 하고 이제 부처님을 모시는 그 공간을 이렇게 배치했다. 1가람 1탑 형식으로 만든 흔적이 어느 정도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런 식으로 탑과 부처님을 모시는 공간까지 네. 만들고 있었구나. 1가람 1탑 형식. 1탑 이게 반이 형식. 백제의 이 사찰 디자인인데 그런 식의 탑이 이제 대통사에서부터 등장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각할 거는 당시의 불교라는 건 지금과 이미지가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 지금도 불교하면은 우리는 단순히 불교 생각할 때 그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미 도입한 지 오래됐고 사찰도 저 산에 올라가면은 예쁘장 사찰 거기서 마음을 녹이고 맞아요. 그런 게 네. 불교인데 이때는 불교가 그런 불교 개념이 아니고 완전 선진 문화였어요. 우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한다면 근대 시절에 저기 카톨릭이 들어와가지고 명동 성당 크게 만들었죠. 예. 그때 난리가 났대잖아요. 벽돌로 어떻게 저렇게 큰 건물 만들어? 건축을 막 이렇게 그러면서 하잖아요. 이제 카톨릭 기독교 같은 게 아주 빠르게 전달돼요.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 한반도 뭐 조선말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유럽이나 저 미국에서 저런 걸 만들고 있구나 하고 올라가지고 막 하는 게 종교도 같이 도입되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백제가 중국으로서 받아들일 때 중국에서는 인도에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바탕으로 탑을 크게 만들었거든요. 엄청 큰 탑을 만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럼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 문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탑 기술이 들어오게 되면서 5층 목탑 30m 넘는 탑이 딱 등장하니까 당시 사람들은 아니 저렇게 거대한 탑이 만들어져. 근데 이 탑이라는 게 그 기원은 뭐예요? 스투파 부처님의 사리탑이잖아요. 그렇죠. 사리탑이 하나씩 중국으로 전달되면서 벽돌탑이 만들어져 나무탑이 만들어져다가 이제 한국으로 전달된 거예요. 한반도로. 이야 불교라는 종교가 갖고 있는 저기에서는 거대한 탑을 만들고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한다는데 네. 이게 진짜구나. 우리 앞에도 그런 탑이 만들어지는구나. 엄청나게 센세이션에 충격받았죠. 떨어지죠. 그리고 그 경전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숫자를 자랑하는 경전. 그냥 불교에 빠져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 문물의 그 자체였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아니 그렇다면 저는 이 백제 시대에서 이렇게 좀 종교로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참 불자로서 좀 뿌듯함이 올라오네요. 뿌듯함도 오죠. 근데 사실 그 전에도 이미 불교는 전달되고 있었기 때문에 무령왕릉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네. 벽돌로 막 무덤 만들. 그 안에 보면 무늬 같은 게 이렇게 불교식 문양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건 받아들였는데 성황 때
업그레이드돼서 팍 올라선 거죠. 특히 사찰도 규모를 크게 짓고 이런 과정에는 중국으로부터 기술 도입이 있었던 걸로 추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열왕릉의 그 벽돌 무덤을 만들 때도 중국적 장인들이 와서 도움을 준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탑을 처음부터 탑을 그냥 만든 게 아니고 기술 지원을 받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렇죠. 바로 우리나라도 만들 수는 그렇죠. 없죠. 우리나라도 이 서울의 위대한 거대한 빌딩들 네. 우리가 직접 처음부터 만든 건 아니고요. 건축가들을 그렇죠. 좀 모셔야죠. 그렇죠. 그렇게 예. 하면서 만든 건데 마찬가지. 그러고 나중에 백제가 업그레이드 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냐? 이 기술을 신라나 백제로 전달해서 예. 신라나 백제가 탑을 만들고 싶을 때 백제 기술자들이 가서 탑을 만들 수 있는 실력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오호. 기술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체득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업그레이드됐다. 이게 백제 불교의 힘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백제 불교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더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민영의 노래입니다. 산사를 걸으면. 초록빛 풀잎 실려오는 푸르른 산사를 걸어봐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들려오는 스님 연불 소리 목탁 소리 도량에 들려오면 하늘의 새들은 귀 기울이고 행복을 보시한다는 새잎 클로버의 작은 속삭임. 캄캄한 밤이 되면 반딧불 모여서 산사의 별빛으로 반짝이며 고요한 법당한 부처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하네요. 초록빛 풀내음 실어오는 푸르른 산사를 생각해보면 포근하게 감싸주는 부처님 도량이 또 그리워져. 초록빛 풀내음 실려오는 푸르른 산사를 걸어봐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들려오는 스님 연불 소리 목탁 소리 도량에 들려오면 하늘의 새들은 귀 기울이고 행복을 보시한다는 새잎 클로버의 작은 속삭임. 캄캄한 밤이 되면 반딧불 모여서 산사의 별빛으로 반짝이며 고요한 법당한 부처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하네요. 초록빛 풀내음 실어오는 푸르른 산사를 생각해보면 포근하게 감싸주는 부처님 도량이 또 그리워져. 부처님 도량이 또 그리워져. 네, 이민영의 산사를 걸으면 듣고 왔습니다. 자, 일상이 고고하게 저자 황윤 작가와 함께 백제 불교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재밌네요. 어서 또 그 다음 이야기로 이어주세요. 예, 그다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백제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딱 떠오르는 문화재가 있을 거예요. 백제. 금동,
관. 대항로. 네네네네. 예. 이름까지는 기억 못하지만. 피는 그거 예, 있잖아요. 예. 요즘에 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막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지금 인기에 또 판매되고 있다는 그 백제 그거요. 금동 대항로. 사실 이 금동 대항로도 도교적 어떤 디자인이 들어갔다 뭐 말이 나오지만 실제 이게 발굴된 곳이 좀 특별한 장소입니다. 어디예요? 능산리 고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능산리. 네, 그 부여군에 가시면 네. 부여군 저 외곽 동쪽으로 나가시면은 그 무덤이 있어요. 이 네. 무덤이 뭐냐면 백제 왕들의 무덤이에요. 아. 근데 이 백제 왕의 무덤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사찰을 만들었어요. 근데 다만 아쉽게도 이 사찰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아직은요. 알 수는 없는데 네. 능산리 고분 바로 옆에 사찰을 만드는 흔적이 발견됐는데 그 흔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만 하고 이제 아스팔트 깔고 이제 도로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뭔가 희한한 게 또 발견된 어머나.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더 파보자. 파는데 웬걸이야. 대항로. 백제 금동 대항로가 출토된 것이죠. 이야. 소름 돋아요. 뜬금없이 나온 거예요. 뜬금없이. 네. 근데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거 볼 때 주차장을 만들다가 주차장 부지에서 이게 출토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 부지를 보니 그 사찰 중심 지역이 아니라 조금 사찰에서 좀 떨어져 가지고 그 사찰 내에서 여러 물건을 만드는 공방이 있잖아요. 그 밑에서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 밑에서 발견된 것도 어떻게 하면 허겁지겁 뭔가 포장을 해서 밑에다 넣은 듯한 느낌 타가지고 예. 숨기는 느낌이 난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660년 백제가 멸망할 때 당나라 신라군이 쳐들어왔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능산리에 있는 이런 사찰들도 소위 말 약탈의 어떤 그게 그렇죠.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숨겨야지. 숨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왜 이게 언젠간 다시 백제가 부흥하면 다시 꺼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때 숨긴 사람은. 다만 못 꺼낸 거 보니까 그대로 이제 다 죽거나 포로로 잡혀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혀서 이제 발견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야 이건 어마어마한 물건이구나.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삼국 시대의 유명한 보물들 있잖아요. 네. 방가사형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최고를 꼽는다면 방가사형도 꼽히지만 백제 금동대항로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백제 금동대항로가 대단한 세계관과 크기와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요. 부여 국립박물관에 가면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한번 가죠. 근데 이 물건이 단순히 이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학계에서 추정하는 건데 여기 사찰 능산리 고분을 처음 만들 때 여기에 처음 왕으로서 무덤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성왕입니다. 성왕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전륜성왕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활동을 했던 인물이지만 진흥왕과 싸워서 져서 이제 목이 잘려 죽은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시신을 이제 첫 무덤으로 여기다 이제 안치를 하면서 무덤 옆에 이제 큰 사찰을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아들이 위덕왕입니다. 위덕왕.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이 위덕왕도 이제 불교에 심취한 인물 중 한 명인데 이 백제와 신라의 전쟁, 또 고구려 전쟁 때 적극적으로 나섰던 인물이에요. 이 태자였기 때문에. 근데 자신이 신라와의 싸움에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왜 자기가 전쟁을 하면서 신라군과 싸우고 있을 때 아버지가 도움을 주려고 오다가 잡혀가지고 중간에 정보가 샜는지 잡혀가지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슬퍼서 스님이 되겠다 내가 머리 깎고 막 이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어떡해.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이 스님은 못 되고 이제 출가를 다른 백성들이 여러 명 출가하는 방식으로 끝내고 이제 했지만 그 뒤에도 이제 불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요. 그러면서 백제 금동 대항로를 만들어서 이 사찰에 능산리 고분 옆에 있는 사찰에 다 향을 피워서 아버지의 그 슬픔을 달래지 않았어요. 위덕왕이 금동 대항로를 만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 근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만들어진 시기랑 역사랑 이런 걸 맞춰볼 때는 스토리텔링이 이렇게 잡힌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잡은 거죠. 아버지를 위한.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물론 그 뒤에 위덕왕의 무덤도 여기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비 그러니까 부여가 옛날에 사비였잖아요. 사비에서 즉위한 왕들은 이제 여기에 무덤이 계속 생기지만 물론 얼마 뒤에 멸망을 하면서 이제 의자왕부터는 저 중국으로 건너가죠. 물론 그 뒤에도 중국에 있는 의자왕의 무덤의 흙을 가져와서 여기 가묘를 만들어서 다시 했어요. 의자왕 무덤을. 그렇게까지 또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여하튼 뭐 그래서 그쪽에 이제 그렇게. 근데 이 위덕왕 성왕이 중요한 점은 단순히 백제 불교만 발전시킨 게 아니라 일본에 적극적으로 불교를 전파한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석이라는 일본 역사책에 이 성왕과 위덕왕이 언급이 많이 됩니다. 어머나.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재밌네요. 또 이야기를 할 시간이 네. 필요하겠죠. 아, 오늘 안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해야죠. 어서 그럼 들려주세요. 이야기 또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보면은 당시에 일본도 고대 국가에서 업그레이드를 좀 시키고 싶은 거예요. 천왕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면 천왕이 있잖아요. 천왕. 예. 근데 이때는 외왕이라 불렀어요. 천왕은 이후에 7세기 이후에 이제 도입된 개념이고 바뀐 거예요. 그때 이제 자기네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된 명성을 가지겠다 해가지고 왕이 아닌 황제 느낌으로 해서 천황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전에는 외왕이었어요. 외왕. 외왕. 근데 외왕 시절에 네.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때 성왕이 적극적으로 불교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불상, 또 경전, 또 스님, 더 나아가서 기술자를 파견해 가지고 사찰까지 만드는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도 세트를 완전 받은 거 아니에요? 불교 세트를. 그렇죠. 그래서 불교가 막 업그레이드되죠. 막 업그레이드했는데 안타깝게도 성왕이 도중에 탁 전사하죠. 전사해서 죽고 이제 위덕왕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위덕왕이 왕이 됐던 시점에 일본은 스이코 천왕이라고 여성 천왕이 든 거예요. 여성 천왕이 있었어요? 여성 천왕이 한 10명 가까이 됩니다. 일본에.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여성 천왕이 되는 조건이 있는데 어떤 게 있어요? 남편이 죽었거나 남편이 없어요. 그 대신에 이제 여성 천왕 여성분이 이제 될 수 있는 그리고 거네요. 아버지가 천왕입니다. 근데 아. 천왕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왕의 잠시 그 천왕 자리를 잠깐 맡겨놓은 느낌. 네. 그리고 이 천왕이 사라지면 여왕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이제 남자가 왕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나라 선덕 여왕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 가계도는 이어져야 되니까. 근데 이스이코 천왕이 여성 최초 천왕인데 여성으로 왕이 된 거예요. 외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공격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당시 분위기로 볼 때는 네. 지금이야 뭐 그러면 난리 나지만 그때 그래서 쇼토쿠 태자 들어보셨죠? 쇼토쿠 태자. 일본에 이제 쇼토쿠 태자라고 있어요. 이 양반한테 섭정을 맡깁니다. 자기 조카예요. 조카예요. 조카에게 맡기는데 실제 태자는 아니고 당시에는 일본에서는 좀 왕자 중에 좀 왕을 할 가능성이 있는 왕자에겐 그냥 태자를 붙였대요. 그래서 쇼토쿠 태자라고 하는데 왕자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 인물이 하면서 위덕왕으로부터 또 불교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었군요. 당시 그래서 위덕왕이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서 뭔가 가능성을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일본과 교류를 통해서 물론 그 뒤에 40년 가까이 조용히 통치를 했는데 백제는 그러면서 일본에 계속 지원을 하면서 일본과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놨어요. 잘 혹시 지냈네요.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쇼토쿠 태자를 위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또 사찰 만드는 이런 걸 보여주고 그래서 쇼토쿠 태자 시절에 사찰이 여러 개 만들어집니다. 한 5개, 6개 만들어.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원효대사, 의상대사가 절 만들었다는 그런 이름 많이 있죠. 유명한 사찰 가면 이 다 자는 적혀 어디서 있어요. 네, 그 표지판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일본도 가면은 조금 이름 있고 역사 깊다면 그냥 쇼토쿠 태자가 만들었대요. 우와, 이때 그래요 그러면. 그때 이때 그래서 성왕이 지원도 했지만 그 뒤에 위덕왕이 지원을 하면서 일본 내 불교가 막 그리고 이때 사찰을 만들면서 일본에도 거대한 탑이 만들어지고 더 나아서 기와 건물이잖아요. 예. 일본 최초 기와 건물이 바로 사찰에서 시작됐어요. 그 전엔 기와 건물이 없었어요. 최초 건물. 큰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스이코 여왕이 사찰을 만들어지기 전에 심주라 해가지고 사찰 기둥 만드는 돌이 딱 해서 기둥 박아지니까 백제 옷을 입고 신료들이랑 백제 옷을 입고 가가지고 막 노래를 하고 춤췄. 어머나. 그렇게 백제 문화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야, 소름 돋아요. 너무 놀랄 게 없는 게 우리가 일제 감정기 지나고 90년대, 8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일본 하면 이렇게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일본인들이 한국 문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선진국인 시절도 있었다는 우리가 거예요. 전파를 해줄 때도 그렇죠, 있었다. 알려주고.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는 그걸 생각 못하니까 100년밖에 못 사니까 길어야. 그렇죠. 못하는데 과거에는 이 시절에는 일본이 백제 옷을 입고 백제의 그걸 즐기면서 백제인들이 지원하는 탑을 보면서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 역사 참 재밌습니다. 들을수록 빠져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명경미의 노래입니다. 이 작은 등불 하나.
사라져갈 때까지 등불을 켜리라. 우리들 마음속에 어둠이 있다면 기꺼이 밝히리라. 작은 등불 하나 이 온 세상에 밝음 주는 자비의 등불, 마음속에 빛이 되는 지혜의 등불. 한 줌의 작은 어둠마저도 머물지 못하도록 등불을 이 온 세상에 밝음 주는 자비의 등불, 마음속에 빛이 되는 지혜의 등불. 한 줌의 작은 어둠마저도 머물지 못하도록 등불을 밝히자. 우리 사는 이 땅에 어둠이 있다면 사라져갈 때까지 등불을 켜리라. 우리들 마음속에 어둠이 있다면 기꺼이 밝히리라. 작은 등불 하나 이 온 세상에 밝음 주는 자비의 등불, 마음속에 빛이 되는 지혜의 등불. 한 줌의 작은 어둠마저도 머물지 못하도록 등불을 이 온 세상에 밝음 주는 자비의 등불, 마음속에 빛이 되는 지혜의 등불. 한 줌의 작은 어둠마저도 머물지 못하도록 등불을 밝히자. 오늘은 기쁜 날, 등불을 밝히는 날. 오늘은 좋은 날, 마음을 밝히는 날. 이 온 세상에 밝음 주는 자비의 등불, 마음속에 빛이 되는 지혜의 등불. 한 줌의 작은 어둠마저도 머물지 못하도록 등불을 이 온 세상에 밝음 주는 자비의 등불, 마음속에 빛이 되는 지혜의 등불. 한 줌의 작은 어둠마저도 머물지 못하도록 등불을 이 온 세상에 밝음 주는 자비의 등불, 마음속에 빛이 되는 지혜의 등불. 한 줌의 작은 어둠마저도 머물지 못하도록 등불을 이 온 세상에 밝음 주는 자비의 등불, 마음속에 빛이 되는 지혜의 등불. 한 줌의 작은 어둠마저도 머물지 못하도록 등불을 이 온 세상에 밝음 주는 자비의 등불, 마음속에 빛이 되는 지혜의 등불. 한 줌의 작은 어둠마저도 머물지 못하도록 등불을 이 온 세상에 밝음 주는 자비의 등불, 마음속에 빛이 되는 지혜의 등불. 한 줌의 작은 네, 명경미의 이 작은 등불 하나 듣고 왔습니다. 작가님과 얘기 나누면 나눌수록 이 불교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이 재미난 것들이 많다. 정말 많습니다. 라는 우리나라 생각이 역사에. 드네요. 예. 자, 어서 또 다음 아이들을 또 소개해 그렇습니다. 주세요. 자, 이제 위덕왕 이후에 이제 왕이 교체되다가 무왕이라는 인물이 무왕으로 왕이 됩니다. 넘어갑니까? 무왕으로 넘어갑니다. 네. 이 무왕 하면 유명한 게 있죠. 뭘까요? 바로 선화공주입니다. 오! 그렇죠. 백제 진평왕의 딸인 선화공주와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남아 있어요. 네. 다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이야기에서 넘어가고요. 이 무왕이 근데 사찰을 만드는데 그 사찰이 익산에 있는 미륵사라는 사찰입니다. 지금 가보시면 미륵사지라에서 이제 석탑이 이렇게 딱 네. 남아 있고 옆에는 또 석탑을 복원한 탑이 딱 있는데 그 미륵사라고 하는 사찰을 이제 만들어요. 이 미륵사도 사실상 뭐라면 미래의 부처가 내려올 곳에 이제 사찰을 만들어요. 전 시간에 얘기했던 전륜성왕 개념이 예. 이제 연결되는 건데 이때 미륵사를 만들면서 아까 전에 처음 얘기한 게 뭐냐? 백제 사찰은 일가람 일탑, 가람이 있고 하나의 탑이 있는 있다. 이런 형태인데 여기는 놀랍게도 어떡해? 삼가람 삼탑입니다. 에잉? 일가람 일탑, 일가람 일탑, 일가람 일탑 이렇게 세 개의 사찰을 만들 걸 하나에 넣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네요? 그래서 석탑 2개가 있고 거기에 또 가람 하나씩 있고 가운데는 목탑이 있고 그 앞에 또 가람이 있습니다. 무왕이 좀 뭔가 이 욕심이 많았던 욕심이 거 많았어요. 그 익산에다 내가 수도를 또 옮기겠다 이런 설도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크게 만들어요. 근데 이 익산에 만든 이유는 뭐냐면
저 사비성에서 익산을 거쳐서 지금은 전주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전주는 내려가죠. 통일신라 때 신라인들이 만든 도시고요. 원래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익산을 거쳐 가지고 어디로 가냐? 신라 안에 소백산으로 들어가서 이제 신라 땅을 공격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당시 무왕은 신라를 열심히 공격합니다. 열심히 공격해서 이제 신라가 우리 원수다 이거야. 성왕을 죽인 원수고 니들이 전륜성왕이고 내가 전륜성왕. 나다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격하는 그 중간 위치에다가 이 길목에다가 큰 사찰을 만든 거예요. 그게 미륵사예요.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다. 그렇죠. 그냥 넘어가니까 이 당시에 예. 사찰에 모든 이 기능이 다 있었어요. 물건도 만들 수 있고 또 그 옆에 이제 군사들도 약간 쉴 수도 있고 막 모든 게 있는 그냥 한마디로 요즘 사찰 생각하면 하나의 도시입니다. 예. 그 도시의 하나의 상징성 있는 탑이 있고 하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익산에다가 거대한 탑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 탑 중에 하나 중요한 건 이 미륵사지에 있는 석탑. 예. 이게 왜 중요하냐? 한국에서 돌로 이렇게 거대한 탑을 만든 뭐 신라에서 탑을 만들긴 했지만 정말로 목탑 형태 그대로 만든 최초의 탑은 바로 이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그 이때부터 형태를 그대로 돌로 그렇죠, 만든 그렇죠. 거죠. 그 뒤부터는 어떻게 되냐? 이제 석탑이 아주 대변하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통일신라 가면 3층 석탑이 쫙 그 나오잖아요. 이후로 이렇게 그렇게 퍼진 된 거예요. 거예요. 그때 목탑을 만들었는데 이 목탑을 디자인해서 석탑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미륵사지 가서 석탑을 보시면 탑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돼 있어요. 기둥 같은 게 하나하나 막 목탑을 만들듯이 하나하나 짜서 만든 느낌? 그렇게 석탑으로 만든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목탑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해서 석탑을 만들다 보니까 디자인이 굉장히 복잡한 탑을 만든 거죠. 그런데 요 과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다시 무왕 이후의 이야기를 할게요. 네. 의자왕 시절 이야기. 의자왕. 예, 무왕 다음에 의자왕인데 네. 이제 무왕 아들이 의자왕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웬걸이야? 정림사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림사지 네. 유명하죠. 거기도 정림사지에 석탑이 5층 석탑이 딱 있어요. 예. 근데 그 석탑은 미륵사지 석탑은 완전히 목탑처럼 막 모든 거를 막 짜가지고 만들었는데 요거는 석탑 형태의 디자인입니다. 돌을 조금 더 돌의 개성을 발전시켜가지고 목탑처럼 만들고 돌이 갖고 있는 개성에 맞춰서 탑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미륵사지 석탑과 비교하면 좀 단순해지고 간략해집니다. 그래도 좀 업그레이드된 느낌인데요. 가볍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탑 네, 형태의 네. 디자인이 된 거죠. 그리고 이 탑이 한때는 좀 안타까운 이름을 불렸어요. 정림사라고 불리는 게 아니고요. 네. 평제탑이라 불렸어요. 네. 왜요? 그래도 정림사란 이름을 따야 되는 거예요. 정림사라는 이름은 고려 시대 때 기와에 정림사라는 이름이 등장한 거예요. 이게 고려 시대에도 계속 이 정림사지가 사찰로 유지되다 보니까 정림사라는 이름이 과거에 쓰였나 보다. 정림사라는 백제 시절에 정림사를 불렸는지 안 불렸는지 확신을 못합니다. 근데 평제탑이라고 불려서 오랜 기간 유지된 건 사실이에요.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네. 왜냐하면은 660년 백제가 멸망을 하죠. 그때 이제 소정방이 딱 들어와잖아요. 김유신과 소정방이 들어와서 이제 백제를 딱 끝내버리는데 자기네 공을 뭔가 기록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소정방이. 근데 비석을 만들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빨리 당나라로 돌아가야 되니까. 탑이 거대한 탑이 있는 거야. 야, 괜찮은데? 저건데? 여기다가 자기가 왜 백제를 멸망시켰는지를 싹 글로 새겨놨어요. 그래서 평제탑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현대 들어와서 발굴 조사를 통해 고려의 기와에 정림사라는 게 적혀 있는 걸 보고 정림사로 이름이 완전히 정해진 거죠. 그래서 여기도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지만 그렇게 이 탑이라고 하는 돌탑이라는 게 시작이 된 거고 다만 백제는 660년 멸망해 버렸기 때문에 무왕 의자왕 이후에 멸망해 버렸잖아요. 얼마 뒤에. 네. 그러다 보니까 석탑을 대량 생산해서 발전시키는 것까지 못하고 멸망했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받아들이냐? 신라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3층 석탑이 통일신라 때 그때부터 꽃을 피우는군요. 어마무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겁니다. 한 달 뒤네요. 이게 좀 아쉽네요. 매주 나와야 되는데. 그러게요. 아쉬운 우리 인현동이님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복습하시면서 한 달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2년 2교시 교양 수업 일상이 고고학 시리즈의 저자 황윤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그럼 한 달 후에 더 재밌는 우리 역사 속 불교 이야기 기대하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보내드리면서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태연의 날개. 어둠 속에 파고든 내 안에 날 가두던 시간은 이미 지나고 It fades away 하얀
끊임없이 떠돌다 낯선 벽에 부딪혀버린 이제 넌 어디로 Please hold my hand 하나 둘씩 열어 멈춰왔던 나를 깨워 잊으려 했던 결국엔 늘 잊을 수 없었던 꿈들 한 번도 제대로 내지 못한 내 두 날개 새롭게 펼쳐봐 또 날아봐 이제 그려만 왔던 지금 내 모습 아직 난 믿기지 않아 쏟아지는 햇살 스치는 바람 Just realize I feel so fine 나의 날개 위 찬란히 새긴 내일 꿈꾸던 world I feel so fine 하늘 끝까지 가득 펼쳐진 환히 빛나는 world I feel so fine 말없이 앉아 방황했던 길에서 마주했던 밤도 전부 괜찮아 이젠 모두 다 I don't care 혼자라는 편안함 속 피어오른 외로움도 이제는 다 Can't let it go baby 지구 반대편 어딘가 내게 외쳐 메아리 네 눈앞에 펼쳐진 제방 너머의 세상을 찾아 둘러싼 현실 그보다 언제 넘어서 나란다 계속해서 지켜가 나 자신이 알 수 있게 그려만 왔던 지금 내 모습 아직 난 믿기지 않아 쏟아지는 햇살 스치는 바람 Just realize I feel so fine 나의 날개 위 찬란히 새긴 내일 꿈꾸던 world I feel so fine 하늘 끝까지 가득 펼쳐진 환히 빛나는 world I feel so fine I feel so fine I feel so fine Ooh, yeah. 내 안에 나를 넘어선 순간 새로운 세상이 보여 쏟아지는 햇살 스치는 바람 Just realize I feel so fine 나의 날개 위 찬란히 새긴 내일 꿈꾸던 world I feel so fine 하늘 끝까지 가득 펼쳐진 환히 빛나는 world I feel so fine BBS 불교 방송 만공의 10주년 기념으로 준비한 제주문화 탐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양 최대 사찰 약천사에서의 명상,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불사리 탑사의 신비로운 기운, 마라도와 송악산의 해안절경, 초호와 요트 체험까지 제주의 4대 특식과 전통 간식, 일정 내 식사 포함, 유료 관광지 입장료까지 모두 포함. BBS 불교 방송과 함께하는 힐링과 감동, 제주문화 탐방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는 02-702-5551, 02-702-5551.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이렇게 해서 권미희의 인연인 가요 금요일 순서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하니까요. 일찍 오셔서 자리해 주세요. 자, 권디의 밑도 끝도 없는 오늘의 메뉴 추천 오메추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뉴는요, 바로 즉석 떡볶이입니다.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학창시절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한 끼 든든하게 드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끝곡은요, H.O.T의 빛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월요일도 우리 인연 쭉 이어가요.
네가 꿈꾸는 눈부신 빛이 저기 있어 아름다운 세상이 바로 저기 보여 우린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 H.O.T